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 회계행 19회차로서 대출 심사자가 봐야 할 재무상태표 항목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례전 운전자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우리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례전 운전기간이라는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이례전 운전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재료 구입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제조기업의 그 영업활동 사이클인데, 원재료 구입해서 제품 생산, 판매되고 회수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장기인지, 그 걸린 기간을 이례전 운전기간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365일 봤을 때 얼마나 걸리냐,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은 365일수로 따지고요. 그 이례전 운전기간이라는 것이 구성 항목이 일단 원재료 구입하겠죠. 구입. 요게 이제 매입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매입. 제품을 생산하겠죠. 생산하는 게 뭐죠? 재고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죠. 저 개념이 있고. 판매대금 뭐죠?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게 1, 2, 3. 이 세 개가 결합된 게 이제 이례전 운전기간 구성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이례전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원재료 구입해서 생산해서 판매해서 되게 회수하잖아요. 이게 이례전 운전기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업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길면 좋을까요? 짧으면 좋을까요? 짧은 게 좋겠죠. 길면 이게 한번 돌아가는데, 이례전 운전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럼 기업에 자금의 압박이 오겠죠. 그래서 짧으면 좋다. 그래서 짧을수록 현금이 양호하다.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식당 같은 데 갔는데 점심시간에 가면 손님이 많죠. 근데 이게 사이클이 식당이 회전이 잘 돼요. 그래서 금방만 빠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밥 먹고. 그래서 저기 이제 한정식 같은 데 가면 되게 오래 걸리죠. 근데 짜장면집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전이 빠를수록 돈이 회전이 잘 돌아가겠죠. 그럼 현금이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빠르다는 얘기는 이게 작다는 얘기입니다. 운전기간이. 그렇죠. 그래서 현금 소요가 적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좋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호가 중요합니다. 이례전 운전기간 부호. 재고자산 회전기간은 플러스죠. 매출 재고기간은 플러스예요. 근데 매입 회전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너무 적네 글씨가. 왜? 재고자산에 했는데 돈이 묶입니까? 많아지면 돈이 유입이 됩니까? 이거 하려면 생산해서 매입하고 이게 재고자산이잖아요. 구입하는 거잖아요.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매출채권하면 매출채권 예상 아닙니까? 예상. 이게 예상 매입금하고 예상 매출금하고 바드롬이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기업의 현금이 좋아집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상이니까. 이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냐? 매입처음은 뭐죠? 예상 매입금, 지급보험. 이때 돈이 나가나요?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의 현금으로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현금 소요를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호가 중요하다. 이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현금 흐름표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업의 재고자산에 들어가게 되면 돈이 많이 투입되죠. 그래서 플러스, 현금 소요가 플러스 시킨다. 매출 채권의 예상이니까 예상이 늘어나게 되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플러스. 돈이, 매입채무 들어가면 돈 나갈 돈이 예상으로 준 거니까 안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례적 운전기간에 이런 부호가 중요하다. 또 이 얘기는 재고 자산이 증가한다. 매출 채권이 증가한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구할 때 현금에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증가하면 현금수가 증가시킨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입채무가 증가한다. 그러면 나갈 돈은 안 나가는 거잖아요. 현금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아니, 현금의 증가. 현금의 유입이 되는 거고, 이건 현금 유출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개념은 제가 제 유튜브 2회차에 보시면 그 재무상태표 한눈에 보는 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자산, 부채, 자본은 여기는 현금의 유입이고 현금의 조달이고 현금의 사용이다. 사용.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증가하면 현금이 사용되는 거고요. 요게 증가하면 현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증가하는 겁니다. 매입채무 부채잖아요. 부채 증가하면 현금이 조달되는 거고요. 재고자산, 매출재고 자산이잖아요. 이게 증가하면 현금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금 소요를 증가시킨다. 이건 운전사별 현금 유입도 아니고 운전사별을 마이너스시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쉽죠. 이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부채 자본이 증가하면 현금의 유입,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 유출. 아시겠죠? 그렇게 현금 흐름표예요. 영업활동 현금을 구할 때. 쉽죠? 그럼 회전기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365일을 매출채권으로 회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매출채권 회전율이면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 회전율 똑같습니다. 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누는 겁니다. 평균 매출채권이 뭐냐? 기초와 기말 매출채권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이게 평균 매출채권이군요. 매출액을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누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나와요. 회전율을 역수해서 365일 곱해주면 이게 회전기간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게 매출채권, 이거는 아니고 매출액권, 회전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고자산 똑같습니다. 회전율, 365를 회전율 나눈 거죠. 회전율 뭐라고 그랬죠? 분모는 매출이 들어간 매출. 아, 근데 여기는 매출액인데 여기 매출원가냐. 재고자산은 매출원가와 더 관련돼 있잖아요. 원가니까. 그래서 매출원가를 분자로 쓰고요. 매출액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율이니까. 근데 매출액보다는 매출원가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쓰고요. 평균 재고자산 똑같습니다. 여기도. 기초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합계해서 나누기 2 하면 평균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매출원가로 평균적으로 나눠주라. 회전율이다. 회전율을 역수해서 360 곱해라. 그러면 회전기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매입채무는 어떻게 할까요? 매입채무도 매입이니까 원가 개념이니까 매출 원가를 분자를 하고 평균 매입채무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초 매입채무 플러스 기말 매입채무 나누기 2. 이것들은 다 재무상태표 항목이니까 기초 기말이라는 개념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손익계산서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그래서 손익계산서 보시는 거고, 요거는 재무상태표를 봐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개념치가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이 개념이 좀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구하고요.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매출채권 회전율 예를 들겠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이게 뭐냐? 회전율이 높다는 의미는 매출적으로 순조롭게 해소되는 의미한다.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회전율이 많다는 게 잘 돌아간다. 그래서 잘 해소되고 있다. 이것도 재고자산이 잘 팔리고 있다. 매입채무도 잘 갚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제, 회전율 받고요. 운전자금 받고, 저희가 에비타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에비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해서 이 이니셜을 따서 제가 에비타라고 에비타. 괜히 용어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제 영업이익인데 이거 어렵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이다. 근데 이게 해계니까 수치가 중요하죠. 이게 뭐냐?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다. 감가상각비는 유형감가상각비 and 무형감가상각비. 근데 왜 이걸 더했냐? 감가상각 개념이 뭐죠? 최초에 취득한 유형자산을 가치 하락, 노후화되면서 가치 감소분을 갖다가 비용화시키는 거죠. 우리 자동차 사면 감가상각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연수 동안 가치 하락을 비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배분이라고 그러죠. 회계 용어로서는. 그래서 비용 배분이라서 이 비용 배분은 할 때 감가상각비가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판관비라고 들어가죠. 보통 판관비 들어가고 뭐 재정감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사무에 넣치면 이게 근데 영업이익 구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감가상각비가. 근데 실제 돈이 나갔나요? 비용만 하지 현금에 유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해줘야지만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최초 취득 시 비용은 돈이 나가는 거고 기계 살 때 그 돈이 나가는 거고 감가상각비는 그 취득 원가를 갖다가 내연수 동안 비용 배분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비용만 인식했을 뿐이지 현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만큼 더해서 영업활동 창출이라고 할 때 더해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금지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차입금 상환계수. 우리가 대출해 주는데 대출 기간이 예를 들면 5년이다. 그러면 이 5년 내에 이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차입금이 100이다. 에비타가 20이다. 그럼 뭐죠? 5죠. 5. 그렇죠. 에비타 20이면 차입금 100 정도 가면 5년 후에 상환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5년짜리 상환이 괜찮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이다. 그럼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이 커질수록 취약한 거예요, 취약. 이게 적을수록 양호한 겁니다, 양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입금 상환계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대출 심사할 때 기업의 상환 능력 볼 수 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에비타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출 심사하시는 분들은 에비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나는 회계학 전공 안 해서 모른다. 그게 안 되고요. 그럼 대출 심사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에비타도 모르면서 대출 심사한다는 건 진짜 창피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출 심사자들은. 그건 기본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에서 감가 더한 거잖아요, 에비타가. 뭐 어렵습니까? 심플하잖아요. 우리 손익계에서 보면 판관비, 영업이익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요. 제가 이래전 운전 소요자금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래전 소요 기간을 말씀드렸죠. 소요 기간. 이제는 소요 기간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찾아보세요. 금액을 뽑아보겠습니다. 금액. 이 회사는 원재료 구입해서 제품 생산해서 판매까지 해수하는 데까지 이래전 소요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그걸 알면 이 회사의 운전자 규모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매출액 대비. 그걸 우리가 대출 심사자는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래전 운전 소요자 추정할 때 쓰는 방식이 영업 비용을 기준해서 제가 산정을 합니다. 이게 영업 비용이냐? 들죠. 영업비용 영업이익 산출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영업이익이.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영업이 이렇게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 총액 구하고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 빼고 그래서 영업이익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영업비용이라고 그랬죠. 영업비용이 뭡니까? 여기서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1, 요 2. 이게 영업비용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역산하면 제가 아까 어떻게 구했습니까?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뺐잖아요. 이게 영업비용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매출원가 빼고 매출통이익에서 판매가 빼고 영업이잖아요. 이게 영업비용이잖아요. 이 비용 항목이잖아요. 비용 항목 하나. 매출원가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 둘. 1, 2 더한 게 1 플러스 2가 영업비용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꾸로 계산한 겁니다. 요거 빼면 영업이익 나오는 거죠. 영업비용 나오는 거죠.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빼면 영업비용이 나오죠. 그쵸? 이해됩니까? 이해되시고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조금 더 닫으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실 거고 보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감가상각비도 뭐예요? 나오는 거죠.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잖아요. 유출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죠? 자금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빼줘야죠. 빼줘야지 이게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영업이익 적어지는 거잖아요. 빼주는 거니까. 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구할 때 이게 다 추정입니다. 추정. 왜냐하면 이래전서 운전자금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실적이 아니고요. 과거 재무제표를 기준해서 앞으로 이 정도 그 비용 매출액이 예상되고 영업비용이 예상될 거라, 영업이익 나올 것 같다, 감가상 이동 예상될 것 같다 해서 영업비용 추정하고 거기다 곱하기 이래전 운전기간 약간 나온 거 앞에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곱해주고 나누기 365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래전 운전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소요된다, 운영자가 필요하다, 운영자가 필요하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이게요? 이게 자금이 묶여있는 일수입니다. 묶여있는 일수. 이게 길수록 이래전 운전자금 소요 자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이게 100일 때하고 200일 때하고 곱하면 이래전 운전자 어떤 게 많습니까? 당연히 200일 때가 많죠. 곱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영업비용이 2배가 되는 거고, 이건 100이 되니까. 그래서 자금 묶여있는 일수가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래전 운전 소요자금도 작아진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짧아야 된다는 거죠. 짧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짠다는 회전이 잘 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돈이 빨리 회전되니까 묶여있는 일수가 적은 거고 그만큼 소요 운전자금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이 빠르니까. 이게 길수록 이런 소요 운전이 길어요. 그렇게 되면 자금의 압박이 오는 겁니다. 기업한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심사하실 때, 대출 심사하실 때 이래전 운전자금이 적어야 되고 일수 적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 운영이 적게 필요한 거고 이게 많을수록 이 회사는 차입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기 조달 못하면. 그렇죠? 그럼 은행 가야 돼요. 중증보 가야 돼요. 소증보 가야 돼요. 보증기금 기보, 신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심사할 때 중요하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손익계산서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건 생산활동에 관련된 거고요. 이건 판매활동, 영업외 활동. 그래서 영업활동과 재무활동. 이건 재무활동이 이자놀이, 자금 조달, 처분하고 재무활동. 그래서 이걸 기업활동이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서 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우리 전공하지. 영업이익이 있고요. 당기순이익 있네요. 당기순이익 있는데 당기순이익 있어요.
사장님, 우리 회사는 당기수익 났어요. 우리 대출 심사 대출을 받으러 오신 분이 당기수익 많이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영업이익 마이너스네요. 여기 플러스야. 그래서 순이익 많이 났다고 대출해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맞습니까? 요거는요 영업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 비반복적, 비경상적, 이게 루틴한 활동이 아닌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애는 있고 어떤 애는 없을 수 있어요. 요건 항목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본래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의 영업이익 창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당기순이익 크기, 이것도 중요해야 적자보다 낫죠. 근데 예를 들면 회사가 어려서 유형자산 처분했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많이 잡아놨어요. 또 외환산이익, 외화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수출하면 환율이 저하됐기 때문에 외환산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상매출 대금 $1,000 선불했는 데가 1,200원 했던 게 1,400원 하니까 환산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게 많아가지고 당기수익이 늘어났어요. 영업 손실인데 이게 좋은 회사입니까? 물론 손실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체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영업활동 여기서 적절한 우상향하는 영업 현금 흐름이 나와줘야지, 영업이익 나와줘야지 이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출해 주셔야지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 좋다고 대출해 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된다. 아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자 비용하고 영업이익 비교하셔서 이게 이자 비용,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커버하고 더 추가적인 여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2~3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전 시간에 말하는 이자 보상 비율이 되겠죠. 요거를 나눈 거잖아요. 요거를 요 밑에 나눠준 게 이자 보상 비율. 대출심사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제가 말씀드린 중에 저는 시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 말씀 안 드리고, 우리 심사자 봐야 될 것들이 일단 급여 같은 거 볼 때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가 있어요. 여기는 생산직, 사무직 급여 다 나옵니다. 이게 매달 급여 주고 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우리 국세청에 제출하잖아요. 10일까지.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월급 뗄 때도. 이거 신고할 때 상환 신고서가 있어요. 월급 내역에. 그러면 이게 생산익도 있고, 제조도 있고, 영업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손익계산서에 여기 급에 나와 있는 게 전부 아니에요. 이거는 영업과 관리, 사무 쪽에 관련된 비용이 급여고요. 생산직 관련된 것은 어디로 가냐? 제조원가 명세서. 명세서에 노무비, 이런 게 있습니다. 작급, 일용직 작급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또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봐줘야지, 이 회사의 온전한 급여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직은 제조원가에 들어가잖아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무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이것밖에 없네? 아니에요. 기계 있으면 제조원가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항목을 해야 돼도 이게 생산 쪽에 쓰이는 거냐, 제조에 쓰이는 거냐, 생산지에 종사하고 있냐, 사무에 종사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다 구분돼서 쓰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셔야지만이 이 회사의 적정한 원가 비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안 보고 감가상각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셔라 말씀드렸던 거고, 감가상각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합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간 매출액을 볼 때 우리 세법에 보면 부가가치세 가산변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 가산변 증명원. 이게 가세기간이 부가세는 6개월 아니면 6개월.
예정 신고 3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일기 확정 신고. 그래서 이걸 가세 기한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6개월, 12월까지면 이제 1년치 부가세 가세편 증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금계산 교부해가지고 공과액이 나와요. 그럼 그게 매출액하고 비교해봐야 되는 겁니다. 매출액하고. 대부분이 큰 차이 없이 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근데 세법상 세법에 세금에서 교부하는 거하고, 여기는 수익이 아니고 세금의 교부 기준입니다. 우리 기업에게서는 수익인식 기준 있죠. 수익인식 기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아셔야 돼요. 가장 차이 많이 나는 게 매출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금만 수령하고 우리는 세금에서 발행할 수 있어요. 미리 반응 문제 없으니까. 아니면 또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에서 구분해서 알 수 있는데 그냥 미리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의 기준에서는 제품 인도가 안 됐잖아요. 제품 인도. 안 되면 선수금으로 해봐요. 선수금으로. 그죠? 그러니까는 매출이 안 잡히는 거죠. 우리가 부가세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운용세 이루어져 가지고 세금을 교부했지만 우리 기업의 기준은 제품 인도가 안 됐기 때문에 매출이 수익이 충족 못했어요. 매출을 계산 안 해요. 손익계산서에 반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매출액하고 가습표준 증명원사의 공과액이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면 이 회사는 장기간의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인가 보다. 기계 설치업 같은 경우에. 그렇죠. 심플한 것은 그냥 쉽게 인도하면 매출과 부가세 가습편 증명원의 공과액하고 우리 손익계산 매출액이 일치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런 거래가 있으면 우리 수익인식 차이하고 세금에서 교부식 차이 때문에 매출액하고 가습편 증명원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매출처를 세금에서 합격을 받아가지고 이 거래처가 단일 거래처인지 분산되어 있는지, 또 거래처는 안정적인지. 이 회사도 거래처가 여러 개 분산되어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우리 현대에서도 현대양재 1차 반들, 2차 반들 때 하나만 안 받지 않습니까? 두세 개씩 해가지고 경쟁 붙이고 하나가 또 굳어나면 그 다음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매출처도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해야 되고, 또 거래처가 안정적이어야 돼. 안정적이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냐? 대손이 발생하는 대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출처별 세금에서 합격 받으셔가지고 대출 심사하실 때 한번 크리탑이라든지 그런 데는 신용부 나이스라든지 보셔가지고 그 회사의 신용도를 한번 보세요. 그래야지만이 이 회사가 괜찮은 기업들을 매출처로 갖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띠낄 염려가 없다. 부도나면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보셔야 된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실 때 예주가공비를 보셔야 돼요. 예주가공비 뭐냐면 제종가 명세서 보시게 되면 제종가 명세서에 예주가공비란 뭐냐, 자기가 직접 제조를 못하고 외주 주는 거예요. 딴 데 생산해달라. 자기가 설비처하고 종업원 관리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주 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대자동차에서 엔진을 잘 개발하지만 셋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밖에 외주 주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외주 주는 게 나은지 자기가 직접 설비차 하는 게 나은지 비교해서 원가 절감 비교해서 한번 보셔서 우리 기업한테도 제출 신사만 하지 마시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장님 이거는 그냥 설비 투자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더 원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심사자 영향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셔야 되고, 시설 투자했는데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건 매우 위험한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설비 투자했는데 매출이 감소해요. 그러면 부실화 되는 거죠.
해서 못하니까. 그래서 심사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출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액은 반영이 안 되고 단가는 반영 안 되고 원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납품자 가격 협상력이 아주 낮다. 가격 교섭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회사가 적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익을. 그래야지만 그런 기업에 대출해줘야지만이 우리가 대출을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매출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품 가격이 원가가 상승하는데 이게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경우는 수익성 악화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높여야 된다. 필요하겠죠. 감가상각비는 제가 전시를 말씀드렸고요. 이자 비용도 말씀드렸고 단기성 말씀드렸고 손익계산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지를 30분 정도 가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운전자금 소요 말씀드렸는데요. 이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사례. 제가 운전자금 소요가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청구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그랬죠. 이 예산 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처음에 감사 받았네요. 아마 이거는 재고자산 실사를 못해서 기초재원 실사를 못했기 때문에 감사법인 제한으로 감사범위 제한에 대해서 아마 한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초도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범위 제한돼서 한정이 되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 재고상은 실사를 못하니까. 기초재고상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말에 감사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감사 못했기 때문에 감사범위 제한이라 해서 한정을 줍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돼, 이런 경우. 근데 이때부터 한정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매출채권이 보시면 이렇게 42억, 37억, 1,000원 단위로 다시 보게 됩니다. 작년보다 어려워졌겠네요. 그죠? 저번에 보겠습니다. 23억, 27억, 40억. 급격히 증가하네요. 이 운전자금 소요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자금 압박이 오겠다. 매입점 보겠습니다. 2억, 1억 9천, 4억 1천. 조금 여기서 한 2억 2천 정도의 자금 세이브는 했겠네요. 예상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급격히 14억 증가했고 여기서 한 37억에서 사실 보니까 8억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억 이상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2억 뺐다 하더라도. 그럼 이 회사에 현금 흐름이 엉망이 되겠죠. 볼까요? 2억 3천, 8억 6천에서 1억이 되네. 1억. 예산 매출액이 한 400억 하는 회사예요. 근데 현금이 1억밖에 없대요. 그것도 현금은 자체는 현금자산 1억이고 현금 자체는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현금자 1억을 봐야 돼. 1억입니다. 1억. 어려워졌겠죠.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현금 흐름표를 통해 보였는데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현금을 감소한다고 그랬죠. 부채의 증가는 현금을 플러스시킨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 재고자산 많이 증가해서 현금 마이너스 시켰고요. 여기는 매출채권이 증가해서 현금 8억 없앴고요. 매입채무는 증가해서 2억 정도 셌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은 7억 났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억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